오늘은 남북조 시대의 임용고사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조 시대라고는 하는데 주로 북조 시대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1. 괄호 안의 기억에 들어갈 사건을 쓰고 기억이 일어난 배경을 두 가지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니은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시오. 5점. 정광 5년 봄 북변의 군진 가운데 하나인 옥야진에서 병사들이 진장을 살해하고 봉기하였다. 북이왕조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이들의 반란은 곧 장성지대의 다른 군진들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기역의 시작이다. 반란 지역 출신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이후 서위, 북주, 수, 당 등 네 왕조의 니은 지배집단을 형성하였다. 먼저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역은 육진의 난입니다. 그리고 니은의 지배집단인데 여기서는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북변의 군진 가운데 하나인 옥야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반란적 출신인 사람 옥야진 출신들이 지배집단을 형성한 것처럼 되어 있고 혹은 기역에 해당하는 답, 즉 육진의 반란, 육진의 난이니까 육진 출신들이 지배집단을 형성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서위, 북주, 수, 당, 네 왕조의 지배집단을 형성한 집단은 육진 가운데 무천진 출신 군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 천승의웅 또는 곡천도웅은 서위, 북주, 수, 당, 네 왕조의 지배 집단을 무천진 군벌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관롱 집단이 적당한 답이겠습니다. 관롱 집단은 중국의 20세기 위진남북조 수당 시대의 4대가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진인각, 중국어로 천런거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한 학설입니다. 진인각에 따르면 서위의 사실상 실력자였던 우문태는 당시 경쟁자였던 동위의 고한 등 회삭친, 고한을 세웠던 동위 북제의 지배층은 공교롭게도 회삭진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위북제는 회삭진, 서위, 북주, 수, 당은 무천진 출신들이 지배층이 되었습니다. 우문태는 당시 서위가 있었던 관농 지역에 있었던 무천진 출신의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으로 강력한 동위북제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농 지방에 있었던 한인, 한족, 즉 혈통성 중국인들과 연합하여 하나의 지배 계급을 만드는 정책을 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천진 출신 등 관농지역 출신이 아니었던 사람들 가운데 지방관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당시 관농지역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본적을 모두 관농으로 바꾸는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관농 사람이다. 호, 즉 선비인을 비롯한 여러 이민족이건 한족, 한인, 혈통상 중국인이건 혈통을 가리지 않고 관농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는 지연을 가지고 뭉쳐서 자기네들끼리 잘해먹자라고 해서 관농이라고 하는 지연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고 이들이 서위 북주 수당 시대까지 지배 계급을 형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히 수당으로 갈수록 관농 집단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범주가 모호합니다. 북주가 북제를 정복한 후 화복을 통일했었고 그 이전에 서위가 남조 양의 장강 중류와 상류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특히 장강 중류에 있었던 양 원제 시대의 관료층들을 장안으로 끌고 오는데 이들도 관농 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지 또는 수나라가 남조 최후의 왕조 진을 정복한 다음에 이때 끌려왔던 사람들도 관농 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긴 합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디귿에 들어갈 사건을 쓰시오. 2점.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기역, 니은 두 나라가 성립되었을까요? 육진의 난 이후 발생한 디귿입니다.
갈족투장 이주영이 부패한 정계를 쇄신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영태우 일파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먼저 답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이는 남북조 시대 때 화북지방에 있었던 국가 이름을 맞추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나라는 서위, 니은에 해당하는 나라는 동위입니다. 이 서위와 동위 시대 때 영토는 좀 달라지는데 함정이 될 수 있는 거는 당시 북위가 동서로 갈리게 돼서 동위와 서위로 나뉘었다가 각각 북주와 북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이 북제와 기역이 북주, 니은이 북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남쪽에 있는 나라가 양이라고 하는 나라이고 북쪽에 있는 유목국가가 유연이기 때문입니다. 유연과 양이 있던 시기에는 화북지방의 동위와 서위가 양립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답부터 말하면은 디귿, 육진이란 이후 발생한 디귿은 하음의 변입니다. 하음의 변은 밑에 있는 설명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서 문제에 나타난 팩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기역, 니은 두 나라가 성립하게 된 계기는 디귿, 하음의 변이 아닙니다. 북위가 동서로 갈리게 됐던 대표적인 사건은 고환이 이주영과 이주영 뒤를 이었던 이주조, 이주청광, 이주중원 등 이주씨 집단들을 격파하고 다시 권력을 잡은 다음부터입니다. 고환은 당시에 지금의 태원 지역에 머무르면서 낙양에 있는 효무제에게 수도를 태원으로 천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효무제는 당시 고환에 의해 옹립되었지만 권력이 없는 허수아비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효무제는 고환의 허수아비로 살 생각이 없어서 비밀리에 군사를 육성하는 한편 고환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권력을 뺏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고환은 군대를 일으켜 낙양에 있는 효무제를 공격했고 효무제는 고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당시 장안에 있는 우문태에게 도망가게 됩니다. 이를 효무제의 서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동위와 서위가 갈라지게 된 사건은 효무제와 당시 실력자였던 고환의 정치적인 갈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잘못되었습니다. 하음해변은 이주영이 부패한 정계를 쇄신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영태우 즉 호태우를 살해한 사건이 아니라 당시에 효명제가 성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렴청정, 중국어로는 임조칭제라고 하는데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어머니 호태우로부터 권력을 회수하고 자신이 친정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반대한 호태우, 특히 호태우 주변의 측근들, 호태우의 섹스 파트너이기도 했던 여러 측근들이 호태우를 부추겨서 효명제를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효명제는 호태우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권력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때 효명제는 바로 죽기 전에 어머니를 협박하려고 당시 사실상 육진 지역과 현재의 산서성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주영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주영에게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오도록 해서 이주영의 군대로 자기 어머니를 협박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계책은 아주 멍청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권력을 뺏긴 사람이 있었으니 후한말 하진이었습니다. 하진도 자기 누이인 하태우를 설득하기 위해서 동탁에게 군사를 이끌고 오라고 했는데 그 동탁이 나중에 낙양을 점령한 다음에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영의 군대가 황하 근처로 진격하고 있는 사이에 호태우는 자기 아들을 매정하게 죽여버리고 이주영에게 대항했으나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영을 황하를 건너서 직접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이주영은 매정하게 그때 찾아왔던 호태우를 비롯한 여럿이나 일설에 의하면 1000여 명, 다른 기록에는 2000여 명 정도를 전부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하음의 변이고 이거는 이주영이 부패한 정계를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호태우 일파를 살해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주영이 원래부터 낙양으로 진격해서 효명제까지 죽이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 효명제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군사력을 믿고 마음대로 당시 낙양에 있는 지배층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나광 원수를 황제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이 효정제입니다. 이주영은 육진의 난 이후 발생했던 여러 반란들을 평정합니다. 당시 육진의 항우들이 하북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갈영, 선우술의 두락주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갈영이 여러 집단들을 통합을 하고 하북지역을 점령했었는데 이 반란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 관농지역에 있었던 강의 추장이었던 막절염생의 반란 역시 평정하게 되면서 육진의 난 이후 혼란을 평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운 셈인데, 이주영이 권력을 가지고 찬탈할 것임을 직감한 효장제는 이주영을 암살합니다. 그러나 이주영이 암살된 이후 이주조를 중심으로 한 일족들이 반격해서 다시 낙양을 점령한 다음 효장제를 살해하고 네 사람이 사두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이주영의 부하였던 고한에게 패하여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주씨 집단은 불과 10년도 지배하지 못하고 권력을 고한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두 문제에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계속 출제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북조시대의 정치사와 관련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진시대부터 수나라 건국 사이의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파랑의 난, 파저 흉노의 독립, 흉노의 서진수도 낙양 점령, 회제 생포, 전진 북연의 화북통일, 비수의 전투, 북이 태무제의 화북통일, 최호의 피살, 효문제의 낙양천도, 육진의 난, 하음의 변, 이주영 집단의 집권, 북위의 동서분열, 서위 우문태의 개혁, 북주 무제의 화북통일, 양견의 수건국. 여기 있는 사건들은 화살표대로 해서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되도록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순서가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여기 있는 사건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개 단어는 순서대로 외우시기 어려우면 적어도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팔왕의 난은 서진초 사마염이 조이가 황제가 고립되었을 때 지켜줄 황실 일족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황실 일족에게 군대를 보유할 수 있고 중앙과 지방의 고관으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장군으로 임명해서 군대를 지휘하고 지방관에 임명하는 등 종실 제왕들에게 권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종실 제왕들은 황실과 황제를 지키기는커녕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자기의 개인적인 군대 혹은 지방관, 장군으로서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서로 정쟁을 벌이며 싸우게 됩니다. 이 내란을 팔왕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 팔왕의 난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파저 흉노가 독립합니다. 당시 관중 지역에 있었던 파저 이특 집단과 진주, 옹주의 한족, 호족들은 자연재해와 제만년의 반란을 피해서 파쪽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이 당시 토착인들의 괄시를 받다가 독립해서 파쪽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가 성 또는 한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16국 가운데서 최초로 나라를 세운 성한입니다. 그 이후에 약간 느리긴 하지만 흉노에 유연이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국호를 한이라고 정했습니다. 유연의 아들 유총 시기에 서준의 수도 낙양을 점령해서 회제를 생포하게 됩니다. 다시 군대를 보내 피난 정권이었던 장안을 점령한 다음에 민제를 생포하게 됩니다. 이로써 서진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영가의 난이라고 합니다. 영가의 난 이후 사실상 서진은 망하고 한이 화북지방을 장악했으나 후에 이 한 나라는 다시 유연과 유총의 부하였던 석륵이 독립하게 되면서 전조와 후조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을 재건했던 유요가 국호를 조라고 바꾸었는데 두 개의 조나라가 있어서 흉노가 세웠던 조나라를 전조, 석륵이 세웠던 조나라를 후조 또는 석조라고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여러 나라들이 싸우다가
정확히 말하면 후조가 전조를 정복하고 황하유역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일이라는 말은 좀 어색한데 당시에 하서회랑에 있던 전량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화북지방 전체를 통일한 것은 아니었고 적어도 황하 중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대부분을 통일했습니다. 그 이후 석륵의 뒤를 이어 석호가 석륵이 세웠던 태자 2대 황제를 죽이고 자신이 즉위했는데 석호가 죽은 이후 석씨 황실 일족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와중에 연민이 석씨 일족들을 죽인 다음 국가를 세웁니다. 이 국가를 위라고 하는데 위라는 이름의 국가가 많았기 때문에 연민의 연자를 따서 연위라고 합니다. 이 연위와 석씨 일족의 후조의 자녀 세력들이 싸우는 틈을 타서 요동 요소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전현이 화북지방으로 진출해서 황하 중하류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때 저인 부씨 일족들이 관중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전진을 세우게 되는데 이 전진이 전연을 정복하고 이어서 탁발부가 세웠던 대 하서회랑에 있었던 전량을 정복한 다음에 376년 화북 지역을 통일합니다. 화북 지역을 통일한 후 10년 후 동진을 정복해서 중국 전체를 통일하겠다고 동진과 싸우게 되는데 비수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비수의 전투에서 패한 이후 전진은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이때 전현의 황실 일족이었던 모용수와 모용충 등 일족들이 독립을 해서 후연과 서연을 세웠고 많은 이민족들이 독립해서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 국가들 가운데 하나였던 북위가 후에 형련발발이 세웠던 하, 저거몽손이 세웠던 북량, 풍발이 세웠던 북연 등을 정복하고 439년 화북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 이후 450년 최호가 피살되는데 이 최호는 북위 태무제가 화북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전략을 세웠던 참모였습니다. 그리고 한족 관료들 중에서 최고위인 삼공 가운데 하나인 사도에 임명될 정도로 잘 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최호는 국사사건, 즉 탁발부의 역사를 가감없이 탁발부의 비리나 수치스러운 일들도 직필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황제의 노여움을 황제뿐만 아니라 당시 선비 지배층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은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역사 기록 때문에 벌어진 사건은 아니고 최호가 당시에 도교의 우두머리였던 국염지와 함께 도교를 주창하고 불교를 탄압했는데 이때 당시에 태자였던 탁발황이 불교를 옹호했었고 그래서 탁발황과 최호 사이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벌어진 권력 투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후 493년부터 494년 효문제가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수도는 평성이라고 해서 현재의 찬서성 대동시였는데 이때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게 되고 낙양으로 옮긴 지 약 40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후 523년부터 526년 동안 육진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 육진의 난 이후 반란이 여러 지역으로 퍼진 것은 맞지만 육진의 난의 원인을 제공했던 유연이 북위에 항복했다가 다시 도망가서 독립하게 되는데 이 유연이 육진 지역을 침입하게 됩니다. 이때 유연의 약탈 때문에 육진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었고 게다가 일부 진장들은 진민들에게 식량을 주거나 구휼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열받아서 일으킨 반란이 육진의 난입니다. 이 육진의 난에 대해서는 육진 지역에 있었던 이민족들과 낙양에 있었던 이민족들 사이에 일종의 정치적인 헤게모니, 낙양에 있던 호족들, 이민족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데 비해서 이 육진 사람들이 권력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그리고 낙양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중국 문화에 동화되고 육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정치적 문화적 간극이 발생해서 이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만 사실 전후 사정을 보면 반란이 일어났던 것은 유연의 침입과 이에 대해서 북위가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육진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당시 북쪽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들을 장악을 한 다음에, 사실상 독립이라는 표현은 좀 모호하고 자립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이주영입니다. 효명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생모 호태후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서 자기가 친정하려고 했는데, 이에 반대한 호태후와 호태후 밑에 있었던 서hl 등 호태후의 섹스 파트너들이 모의해서 효명제를 죽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효명제가 죽기 전 이 이주영에게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오라고 했는데, 이주영은 효명제가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황실 일족 중에서 장나왕을 황제로 옹립을 한 다음에 지배층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하음의 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주영 집단이 528년부터 532년 동안 약 5년 동안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주영은 효장제에 의해서 살해됐지만 이후 이주조 등 이주시 일족들이 효장제를 살해하고 이주조, 이주중원, 이주청광 등 네 사람이 각각 4개의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서 이주시 정권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이주영의 부하였던 고환이 육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해서 항복했던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주시와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북인은 고환이 지배하게 되는데, 이때 고환에 의해서 옹립됐던 효무제는 고환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으나 고환과의 권력 투쟁에서 패해서 장안으로 도망갑니다. 이후 효무제를 등에 업고 국가를 세웠던 게 우문태, 즉 서위입니다. 고환이 여전히 지배했던 지역, 동위 지역입니다. 그래서 534년 북위가 동서로 분열됩니다. 그 이후 서위의 우문태는 군사력, 영토, 경제력, 인구 모든 면에서 불리했기 때문에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무촌진 등 다른 지역 출신들의 선비를 비롯한 이민족들의 본적을 관롱으로 바꾸게 하는 정책, 즉 본적을 관롱으로 바꾸게 하는 정책을 취하였고, 그 다음에 호성재행이라고 해서 당시 서위 지역에서 지배층이었던 무천진을 중심으로 한 이 이민족들, 선비, 흉노 등 출신의 이민족들의 옛날에 성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부족의 명칭을 다시 부활한 것인데, 그래서 어떤 부대장들 이하에 있는 하급 장교와 군인들은 모두 이 유목민들의 성으로 강제로 바꾸게 합니다. 이를 호성재행입니다. 그 밖에 주례를 바탕으로 한 개혁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 정책 덕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문태가 집정하고 있던 시기에 양나라에서 내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동의의 후경이 양나라에 항복한 이후 양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양나라의 수도 건강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이후 후경의 반란은 평정되긴 합니다만 이때 양나라 황실 일족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서진시대 때 파랑의 난처럼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런 분열의 틈을 타서 우문태는 처음에 파촉 지역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양원제가 수도로 정한 강릉, 지금의 호북성 형주, 찡저우 지역에 침입을 해서 양원제를 죽이고 장강 중류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물자와 사람들을 이끌고 관중으로 회군하게 됩니다. 강릉 지역에는 소차를 양의 황제로 삼았는데 이 양나라를 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나라의 분열동 덕택에 장강 중류와 상류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후에 북주 무제는 북제 후주와 싸워서 승리한 이후 북제를 정복하고 화북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 이후 북주 무제는 젊어서 죽고 그의 아들 선제가 즉위했으나 선제 역시 30대의 젊은 나이에 죽고 정제가 즉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제는 손무제 시대 때 즉위한 상태였는데, 손무제가 죽은 다음에 정역이라고 하는 신하가 선제의 유언을 위조해서 외척이었던 양견에게 국정을 총괄하는 조서를 남기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권력을 장악한 양견이 북주 우문씨 일족들을 전부 죽이고 마지막 황제였던 정제를 내쫓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니 이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요한 사건들을 언급했는데,
이 이외에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고 출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6개 있는 정도 사건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문제를 푸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020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4.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지명과 니은에 들어갈 사건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1907년 돈황 옥문관 근처의 옛 감시초소에서 올해 스타인이 발굴한 소그드인의 편지들은 그들의 상업활동과 공동체 형성 등 여러 모습을 담고 있으나 명확한 작성 시기는 알 수 없다. 그중 사마르칸트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 한 편지에는 당시 중원의 정세를 전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 그 편지의 작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즉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황제는 기근 때문에 기역에서 도주하였고 흉노에 의해 궁전과 도시는 불태워져 궁전은 타버리고 도시는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중략. 이들 흉노는 과거에는 황제의 신민이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남아있는 중국인들이 황제가 도주해 간 도시와 중국 땅에서 흉노를 쫓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도성인 기역 2가 공격을 받아 황제가 서쪽으로 달아난 사례로는 원소 등의 연합군 공격으로 동탁과 함께 도성을 떠난 헌제와 회삭진에서 세력을 키운 고한의 압박을 피해 탈출한 효무제가 있다. 기역에서 서쪽으로 달아나 황제에 즉위한 사례로는 한해 유효에게 사로잡혀 끌려간 황제가 결국 목숨을 잃자 황제에 오른 민제가 있다. 이런 사례와 편지 내용을 통하여 이 편지가 회제의 재위 기간에 벌어진 니은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소그드인의 편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동황 옥문관 근처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모두 5개의 편지인데 제가 당연히 소그드어를 할 줄 아는 것은 아니고 영어로 번역이 된 Ancient Letters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 번역본은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내용이 좀 다르고 어떤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황제가 기근 때문에 기역에서 도주한 것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낙양이 함락되고 불타 없어졌을 때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답부터 말한 다음에 이 문제의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도주했다라고 하고 하는데 기억에 해당하는 답은 낙양입니다. 그리고 니은 이후 회제 재위기간에 벌어진 사건 회제의 연호였던 영가라는 말을 따서 영가의 난 또는 영가지란, 영가의 상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먼저 이 편지는 소그드인 나나이 반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주군이라고 하는 바르자크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흉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흉노인지 아니면 북방에 있는 유무민을 흉노로 통칭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흉노가 낙양을 점령했던 시기에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글이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이 글로는 이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흉노가 북방에 있는 유목민을 통칭한 게 아니라 진짜 흉노라고 하면 흉노가 낙양을 점령했던 것은 영가의 난이 일어났던 무렵이고 이때 회제를 생포했는데 문제는 마지막 황제가 기근 때문에 낙양에서 도주했다라고 되는데 사실 여기 있는 것처럼 도주한 황제는 후한의 마지막 황제였던 헌제와 북위의 효무제인데 헌제는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동탁에 의해서 장안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도망한 황제는 효무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약간 모호한데 학자들은 대부분 서진 시대 때 흉노가 서진의 수도 낙양을 점령했을 때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나하나 세부 팩트를 보게 되면 소그드인의 편지를 제대로 번역을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와중에서 헌제는 동탁에게 끌려간 거지 낙양에서 도주한 적이 없습니다.
헌재는 낙양에 오고 싶어서 궁녀들과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거듭하면서 진짜 어렵게 낙양까지 왔다가 조조한테 또 사로잡혀서 허라고 하는 지역으로 납치되다시피 했었죠.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북이 효무제가 장안으로 갔던 황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북조 시대 정치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구체적인 팩트를 보게 되면은 문제 자체는 틀렸습니다. 틀린 문제에서 알맞은 답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풀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 왕조의 수도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수도에 해당하는 왕조 이름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 이름을 외우고 있으면 이 시대가 대충 서진 시대임을 알게 되면 서진의 수도가 낙양이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수도와 그 수도 그 지역의 수도를 둔 왕조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빨간 색깔은 통일왕조이고 괄호 안에 든 왕조는 통일왕조는 아니고 뭐 화북 정도나 일부 지역을 지배했던 왕조입니다. 장안은 서주, 전안, 신, 수, 당 5개 통일왕조가 있었고 그 이외에도 16국 시대의 전조, 전진, 후진, 북주 시대의 북주가 장안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위수 이남 지역의 장안이고 이북 지역의 함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함양에는 진나라가 수도를 정했습니다. 낙양의 수도를 정한 왕조는 동주, 후한, 서진 이 세 개를 통일왕조라고 할 수 있는, 사실 동주 시대가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눠져서 통일왕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2개 내지 3개의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위나라, 북조시대 북이, 5대 십국 시대의 후량과 후당이 낙양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나라가 있었는지 모르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의 유일한 여성 황제인 무축천이 세운 나라입니다. 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주나라가 서주, 동주, 5대 십국 시대 후주 등 많은 나라들이 북주도 있죠.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무축천의 성인 무씨를 따서 무주라고 부르게 되는데 20년 동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역사서에서는 이 시기를 당나라에 편입을 해가지고 주라는 나라가 없었던 것처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엄격한 의미에서 통일 왕조이고 이때는 낙양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의 수도를 정했던 통일왕조는 북송밖에 없고 전국시대의 위나라가 당시에 대량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나중에 대량을 개봉으로 고치게 됩니다. 대량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5대 십국 시대에 후량, 후당, 후진, 후주 등 5개의 왕조가 이곳에 수도를 정했고 금나라가 몽골에게 북방의 영토를 뺏긴 다음에 현재 북경에 해당하는 중도를 포기하고 개봉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 이후 송나라와 몽골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북경의 수도를 정한 나라는 춘추전국 시대의 연나라와 금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왕조로는 원, 명, 청 세 나라가 있습니다. 남경에는 오, 동진, 송, 남조의 송나라로 유송이라고 부릅니다. 제, 남제라고 부릅니다. 양, 진와 5대 십국 가운데에서 19개 하나인 남당, 그리고 주원장이 세웠던 통일왕조 명나라가 있습니다. 이 명나라는 사실상 주원장과 건문제 시대 때의 남경의 수도였고 영락제는 수도를 북경으로 옮깁니다. 사실상 수도를 옮긴 거는 영락제의 손자 선덕제였는데 사실상 영락제가 북경에서 계속 거주했기 때문에 영락제 이후 수도를 옮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수도로 정했던 왕조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앞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도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서 6번째 줄에 도성인 기억 이가 공격을 받아 황제가 서쪽으로 달아난 사례, 서쪽으로 달아났다라고 하니까는 수도가 서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역에서 서쪽으로 달아날 수 있는 도시는 낙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낙양과 장안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회제라고 하는 힌트, 회제가 서진의 3번째 황제인데
그래서 회제시대 때 낙양, 서진의 수도가 낙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억에 낙양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회제가 서진의 황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영가인난이라고 하는 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문이 번역이 약간 좀 다르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엉망이긴 해서 좋은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 역시 정치사와 방금 전에 제가 팁으로 드린 역대 왕조의 수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문제입니다. 11. 밑줄친 기억의 사상적 특징을 쓰고 니은에 들어갈 승려의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밑줄친 디귿의 내용을 쓰고 밑줄친 리을의 내용을 토대로 태무제의 종교정책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4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각각 1점씩이라는 뜻이죠. 가. 불교는 후한 시대에 중국에 유입되었지만 5호 16국 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였고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다른 발전 양상을 보였다. 동진에서는 기억, 격이불교가 나타났다. 반면 북이왕실에서는 황제는 현세 부처라는 사상이 입각하여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북조에서는 대승경전의 번역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서역 쿠차 출신의 니은, 은는 묘법, 연화경 등을 비롯하여 많은 불경을 번역하였다. 나 재상 최호가 디귿 구겸지의 신법을 신기하게 여기고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 최호는 태무제에게 상소하여 지금은 구겸지와 같은 맑은 덕을 지닌 숨은 신선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폐하의 다스림이 헌원씨 황제와 똑같아서 천명에 감응한 징표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리을 태무제가 기뻐하여 구겸지를 높이고 받들어 신법을 천하에 선포하였기 때문에 도업이 크게 성행하였다. 여기서 가는 불교, 나는 도교를 서술했습니다. 기억, 격의 불교.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왔을 당시의 불교를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격의 불교는 당시에 니은에 해당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불교를 전파했던 서역, 뭉뚱그려서 서역이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혹은 인도 지역의 승려들은 중국어를 배운 다음에 중국어로 불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인도의 사상과 중국의 사상이 달랐기 때문에 번역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요한 개념인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할 말이 없어서 당시 도가 경전의 하나인 노자에 나오는 무라고 하는 개념, 유무 할 때 하는 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공사상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중국인들한테 익숙한 노자를 비롯한 도가, 유가 등에 있는 주요 개념을 따와서 불교 경전을 번역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초창기에 불교를 중국에 있는 사상, 서적을 바탕으로 해서 번역한 불교라고 해서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아직 중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격의불교 단계에서는 도가를 비롯한 여러 경전들의 용어를 차용해서 불교 교리를 번역하고 설명했는데 따라서 약간 미숙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마라십입니다. 서역 출신 승려들 가운데에서 중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불도징과 구마라십인데 불도징은 당시에 후조, 성륵 등 여러 황제들을 상대로 포교하는 등 큰 활동을 했으나 번역한 경전은 별로 없었고 이 구마라십이 여러 경전들을 번역했습니다. 발음은 근데 구마라십 혹은 학자들에 따라서 구마라집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발음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답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의 구겸지의 신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겸지가 새로 만든 도교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구겸지의 신법은 당시 구겸지가 창립한 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라고 하는 교단을 지칭합니다. 이때의 교단을 천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을 태무제가 기뻐해서 구겸지를 받들고 신법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도업이 크게 성행하였다. 여기에서는 답이 약간 좀 모호한데 태무제가 했던 정책은 불교 탄압인데 그래서 불교 탄압을 작성해도 되고 약간 모호하다라고 하면은 불교를 탄압하고 도교를 숭상해서 도교를 거의 국교에 가까운 수준으로 우대하였다라고 하는 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교를 천하에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교의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은 당시 위서 성노지를 읽어보면은 이때 태무제가 도교의 황제가 내렸다고 하는 부서를 바탕으로 한 부록을 받아들이고 도교의 색깔인 청색을 군사들의 깃발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가의 색깔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고,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 즉 진군이라고 하는 점을 표방하기 위해서 연호를 태평 진군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포함돼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불교를 박해하고 도교를 교에 버금갈 정도로 도교를 진흥시켰다 정도의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국가 북조시대의 문화, 첫 번째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조시대 때에도 살펴봤지만 북조와 남조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원래 인도에서 불교는 승려들 같은 경우는 세속을 떠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수행에만 힘쓰기 때문에 세속에 있는 권력과도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 승려들이 세속 권력에 간섭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반대로 세속의 국가는 이 승려들에게 간섭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진시대 때 유명한 승려였던 도안의 제자였던 해원은 사문불경 왕자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즉 사문은 왕자, 황제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절하고 경배할 필요가 없다. 즉 세속의 군주는 세속의 군주고 승려들은 세속으로부터 간섭받지도 않고 간섭하지 않으면서 수도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북이 도무제 시대, 도무제가 1대 왕자니까 북이초의 법과는 황제 즉 당금지 열애, 폐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폐하는 도무제죠. 도무제에게 폐하께서는 현재의 열애입니다. 열애의 아바타 중에 하나로서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열애가 도무제로 환생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왕즉불, 황제가 곧 부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아부죠. 그래서 북위에서는 불교가 처음부터 국가 권력에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조에서는 양무제 시대 때 승려들과 신자들에게 고기 먹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계율을 만들었었고, 이게 지금까지 중국과 우리나라 불교 승려들과 신자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율로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국가가 불교 승려와 신자들한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상당히 영향이 적었던 거고, 북조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불교가 원래는 세속과 거리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불교, 호국불교, 왕족불 사상 이런 인도 불교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 불교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서 방금 전에 말했던 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원래는 세속 권력과 거리를 둬야 되는데 중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 북조에서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국가 권력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원래 승려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시주라고 하죠. 음식이나 그런 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얻어서 먹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끼니만 때우고 참선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중국에서는 승려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큰 비판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정도전의 불시잡변이나 율국 이이가 승려들을 비판한 게 그거죠. 승려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1일 불작 1일 불식이라고 해서 하루라도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식으로 해서 승려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게 되는 폐단이, 이들이 처음에 농사를 짓거나 채소를 키우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승려들이 재산 그 가운데서도 농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들이 가지는 농토를 승려들이 일부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소작인이나 노비들이 경작을 하게 되면서 그 불교 사원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점은 중국에서 한유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비난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거였죠. 대토지 소유를 비롯한 재물 축적. 그래서 북이 태무제, 북주 무제, 당 무종, 5대 십국시대 후주의 세종, 이 네 사람이 불교를 탄압했다라고 하는 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사상 탄압이 아니라 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노리고 그 재산을 국가에서 환수해서
황제 개인의 배를 불리거나 중앙정부의 부족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죠. 세 번째는 원래 인도에서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는 시주해주는 사람이 좀 생각을 해가지고 고기를 주는데 저 살생을 못하니까 고기를 못 먹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었는데 다만 자기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거나 죽이는 장면을 본 고기는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었는데 중국에 들어오게 될 때 양무제 시대 때 신녀와 신자들한테 고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불교도들은 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와 아울러서 중국에서 경전을 번역을 할 때 원래 석가모니는 돼지고기 음식을 먹다가 식중독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독버섯 먹고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예 육식 금지를 시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에서도 그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한 다음에 바로 우경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소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 법흥왕 같은 경우는 불교가 좋아서 믿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고기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종교적인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불교를 공인하고 사람들한테 고기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특히 소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니까 고기 먹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백성들한테 고기 먹는 걸 금지하고 생산활동에 종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들어가서는 또 바뀌게 됩니다. 일본은 이코토토리라고 해가지고 좋은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승려들이 고기를 먹는 식으로 또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근대 시대에는 육식, 즉 소나 돼지, 말 이런 고기들을 거의 먹을 수 없었습니다. 뭐 가축의 수도 많지 않았고 이렇게 거의 먹지 않았고 대신 이제 해산물, 조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먹었기 때문에 이 시대 육식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새우젓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먹었겠죠. 그래서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중국에 와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불교는 인도의 불교가 아닌 중국에서 중국화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삼국시대와 신라 발해에 있었던 불교의 특징, 왕즉불사상, 국가불교, 호국불교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교적인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불교의 전파에 대한 지도입니다. 불교는 상당히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거기 때문에 라마교라고 되어 있는데 라마교가 아니라 티베트 불교죠. 불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승불교, 소승불교, 지금은 대승불교, 소승불교보다도 대승불교와 부파불교 등등으로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뭐 대승불교는 쿠샤나 왕조의 카니스카 왕 때 융성했으며 대중구제를 목적으로 했다. 소승불교는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때 융성했으며 계율과 개인의 해탈을 중시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중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승불교가 좋은 것이고 소승불교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이어서 개인의 해탈만 하니까는 나쁜 것이다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불교의 원래 가르침대로 하면 개인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먼저 해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승불교가 중요한데 그러다가 자기 혼자 믿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파의 세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교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면서 대승불교가 발전합니다. 이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요새 개독들의 먹사들 보게 되면은 전도해라, 전도해라.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마케팅 활동인데 이게 신자들한테 전도를 시켜가지고 이제 교세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어떤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승불교가 그 성행했을 때 대승불교 단계에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중국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게 되고 그 전에 소승불교가 발달했을 때 이 불교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퍼져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원래 불교가 브라만교라고 해서 인도의 토착 종교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두 개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둘 다 정법, 다르마라고 하는 정법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데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의 사원이나 그런 거를 보면은 불교 사원이라고 하는데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두 개가 좀 어느 면에서는 구별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는 소승불교와 이 힌두교의 영향이 짙은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티베트 지역과 몽골 지역에서는 여기선 라마교라고 되는 티베트 불교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로 들어와서 토착화된 불교이고 약간 밀교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좀 쾌락이라든지 그런 거를 강조합니다. 이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만든 다음에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 몽골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주 여진인들도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카시가르, 야르칸드, 악수, 키질, 쿠차, 코초, 투르판 이런 지역에 꿀들이 있었고, 하서베랑 지역에 가면은 도낭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병영사, 맥적산, 운강, 천불사, 낙양, 천불동 등 여러 지역에 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16국 시대와 북조 시대 불교에 관한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나라 삼국시대 위나라 명제 이후 천축 현재 북인도와 그 인근 지역입니다. 승려 담가가라가 수도 낙양으로 들어와 불교의 계율을 가르치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계율의 시작이다. 중약 서진해제 원광년간에 호족 승려 지공명이 유마경 등의 불경을 번역하였으나 그 미묘한 말과 은밀한 뜻을 온전히 밝히지를 못하였다. 그 뒤에 상산 위 출신의 도안이란 승려가 매우 총명하여 하루에 불경 만여 글자를 암송하고 그 깊은 뜻을 연구하였는데 배울 만한 스승이 없음을 깨닫고 12년간 청정한 곳에서 홀로 공부하였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여 정치해진 그는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기존 불경 번역의 많은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중약 성륵대에 천축에 삼은 부도징, 불도징이라고도 합니다. 이 있었다. 젊어서 오장국에서 소승불교의 아라한에게 가서 출가하였고 유효 때에 양국에 이르렀다. 뒤에 성륵에게 존숭 신뢰되었다. 성륵은 그를 대화상이라 부르고 때때로 군사와 국정의 계책을 물었다. 그가 말하는 바에는 효험이 많았다. 도안은 일찍이 업에 이르러 부도징을 찾았다. 부도징은 그를 보고 괴이하게 여겼다. 부도징이 죽은 뒤 중국이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안은 이에 문도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신야로 갔다. 도안은 불교를 각 지역에 유포시키고자 제자를 나눠 각지 여러 곳으로 가게 하였다. 축법태는 양주로 갔고 법화는 촉으로 들어갔으며 도안은 해원과 양양으로 갔다. 도안은 뒤에 부견에게로 갔다. 부견은 평소 도안의 덕문에 흠모하던 자의 글을 보고는 높여 스승의 예를 취했다. 당시 서역에는 호사문 구마라집 혹은 구마라십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 불교를 널리 유통시키고 하고 있었다. 도안도 그와 함께 불교는 강론하여 해석하고자 생각하여 매양 부견에게 구마라십을 불러오도록 권고하였다. 구마라십 또한 도안의 훌륭한 명성을 전해 듣고 그를 동방의 성인이라 여기고 때때로 멀리서 절하고 존경을 보였다. 도안이 죽은 뒤 20여 년 구마라십은 장안에 이르렀으나 도안을 볼 수 없음을 한스럽게 여기고 깊이 개탄하였다. 도안이 바로잡은 불경의 뜻은 구마라집이 번역해낸 것과 부절히 합치하도록 일치하였고 조금도 이지러짐이 없었다. 이에 불교의 교리가 중원에 드러나게 되었다. 중약 이때 구마라집은 요흥에게 존숭되어 장안의 초당사에서 의학승 800명을 모아 거듭 불경을 번역하였다. 구마라십은 총명하여 변솔도 뛰어나고 깊이 사색함이 있었으며 동서의 방언에 통달하였다. 당시 사문이었던 도룡, 승약, 도황, 도표, 승조, 다명 등이 구마라십과 함께 서로 도와 불교의 그윽한 뜻을 일으켰다. 여러 심원하고 광대한 경론 10여 부에 대하여 더욱 장구를 개정하고 말의 뜻을 명확히 하였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사문들은 그것에 의지하여 학습하고 있다. 위서 송로지에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사람은 세 사람 정도가 되겠죠. 도안, 부도징, 진서에서는 불도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 그 다음에 구마라십. 이 중에서 불교 경전을 했던 구마라십이 가장 유명했고 이미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구마라십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고 도안과 불도징도 당시 유명한 승려였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낙양불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위 세종 선무제입니다는 요광사를 건설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에 호태우가 또 영영사를 만들었다. 요광사와 영영사는 모두 궁 옆에 있었다. 또 이걸 구해 석굴사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용문석굴입니다. 모두 토목의 미를 다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영영사는 더욱 성대하여 높이 8장이나 되는 상이 1개, 중인과 같은 것이 10개, 옥상 2개가 있었다. 구층부도를 만들 때 땅을 파고 기초를 축조하여 아래로 황천에 이르렀다. 부도는 높이가 90장이었고 상찰은 다시 높이가 10장으로 하였고 매일 밤 조용한 시간에 검과 탁의 소리를 심리 밖에서 들을 수 있었다. 불전은 황제 정전인 태극전과 같았고 남문은 단문과 같았다. 승방은 일천간이고 주, 오, 금, 수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하였다. 불법이 중국에 들어온 후 탐묘가 이처럼 성대한 적은 없었다.
자치통감에 있는 기록인데, 여기에서 당시 소문제가 도시마다 국가에서 불교 사원을 하나씩만 지을 수 있게 했는데, 호태우가 유광사 이후에도 또 다른 절을 짓게 합니다. 그 이후 지배층들이 다투어서 불교 사찰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숫자가 나와서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규모가 크고 화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어서 국가불교와 도교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삼무 1종의 법난이 있었습니다. 삼무 1종 혹은 삼무 1세에는 북이 태무제, 북주 무제, 당나라 무종, 1종 혹은 1세는 5대 식국시대 후주의 세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불교를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북주의 무제는 불교와 도교를 동시에 탄압을 했었고, 당의 무종은 불교와 사미교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같이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불교만 탄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황제가 불교 탄압을 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재정 수입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불교나 다른 종교들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몰수한 거였죠. 태무제 같은 경우는 당시 불교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도사 구겸지의 말을 들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태무제가 당시 개오의 난이 발생했을 때 장안과 그 주변에 가보니 불교 승려들이 여성들과 간통하고 있는 거, 뭐 그거야 뭐 봐줄 수 있죠. 그것보다도 불교 사찰에 갑옷과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절에 웬 무기가 있지? 놀란 태무제는 얘네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밟아야겠다라고 해서 불교 탄압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장안을 중심으로 한 관중 지역에 있었던 수공업자들을 전부 다 성성으로 옮겨버립니다. 수공업자들을 옮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지역에서 무기 생산하는 것을 완전히 막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교 교단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인통을 설치합니다. 이 도인통이 전국에 있는 불교를 총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도인통의 명칭을 사문통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중앙관서로서 소현조라고 하는 관청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주에는 주통, 군에는 군통, 도유나, 유나 등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도인통 혹은 사문통을 비롯해서 주통, 군통, 도유나, 유나 같은 관직을 임명함으로 해서 불교에 있는 승려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신라에서 불교의 우두머리들한테 국통과 주통으로 임명했던 것도 바로 북이의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북이 시대 불교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료를 법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는 이유가 괄호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법과는 언제나 태조는 여기 도무제입니다. 총명하고 불도를 좋아하는 군주로서 곧 현재의 열애이니 사무는 마땅히 예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항상 절을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능히 도를 넓히고자 하는 자는 군주이다. 나는 천자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부처에게 절할 뿐이다 라고 하였다. 법과는 40세에 이르러 비로소 사문이 되었기 때문에 맹이라는 자식이 있었다. 조서를 내려 법과에게 더한 자기를 맹이 있게 하였다. 중략. 여기서 나오는 폐하 즉 당금지 열애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구입니다. 이게 국가에 종속된 국가불교로 변질되는 거였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운강석굴 사진입니다. 이거는 운강석굴 가운데서 20번째 굴이라고 해서 지금 외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부처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부처들의 얼굴이 북이 황제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떴다라고 하는데, 북이 탁발인들의 모습을 알 수 없어서 진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용문석굴 빈양중동입니다. 용문석굴은 설에 의하면 효문제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선무제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빈양중동은 원래 선무제가 자기 아버지였던 효문제, 그리고 고구려 출신 어머니였 고조용, 효문소 황후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자기 모습도 새긴 부처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2개를 만들려고 했다가 3개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공사 중이고 해서 제대로 이런 부처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막고굴로 돈왕에 있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부터 왜 이런 돌산에다가 부처를 만들었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막고굴 259에 있는 불상입니다. 북이시대 때 만들어졌던 승려라고 합니다. 딱 보니까는 옷이나 이런 거는 인도 불교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네요. 막고굴 275을 교각 미륵보살상.
교각이라고 하는 거는 다리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로 교차하게 앉는 거를 교각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미륵보살이 다리를 교차하는 교각의 형태로 앉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귀시대 때 도교입니다. 세조 즉 태무제입니다. 형년창을 토벌하려고 하였다. 태위 장손숭이 이것을 어렵다고 여겼다. 세조는 이에 그윽한 징험을 구겸지에게 물었다. 구겸지는 대답하였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신과 같은 무공으로 기대에 부응하였고 천신이 내린 바른 경전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군대로서 구주를 평정하고 문을 뒤로하고 무를 앞세워 이로써 태평진군을 이루어야 됩니다. 태평진군 3년 구겸지가 상주하여 말하였다. 지금 폐하께서 진군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여 정륜천궁의 법을 세우신 것은 개벽 이래 아직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도단에 올라 부서를 받들어 성덕을 드러내십시오. 세조는 이것을 따랐다. 이에 몸소 도단에 이르러 부록을 받았으며 행차의 의식을 정비하였고 군기는 모두 청색을 사용하여 도가의 색을 따랐다. 이로부터 모든 황제는 즉위할 때마다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이 글을 보시면 북이 태무제가 도교의 고사 구겸지를 신임하게 됐던 게, 처음에 태무제가 북량을 토벌하려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장손숭을 비롯한 선비인들은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이때 최호와 구겸지는 북량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두 사람의 말대로 북량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호와 구겸지의 말을 더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태평진군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태평진군이라고 하는 연호 자체가 바로 도교에 있는 용어를 본딴 겁니다. 태평시대를 만드는 진짜 군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진군이라고 하는 거는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의 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연호를 그 전에 이미 태평진군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의식을 도교식으로 바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도교가 거의 국가 최고의 종교가 됐다가, 이 태무제는 불교를 탄압하고 도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었었는데, 태무제가 죽은 다음에 즉위했던 태무제의 손자 문성제는 다시 불교를 부흥시켰고, 그 이후에 도교보다 불교가 중국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